차별 이야기의 나눔과 시민권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차별의 이야기를 나눌 김영애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 차별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우리는 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별하지 않으려고 언어를 사용할 때 좀 조심하고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하죠. 하지만 그런 노력하는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의 차별 감수성 이런 게 높아진다면 우리 사회 차별이 과연 없어질까요? 네. 이 시간에는 이제 이런 질문들과 함께 차별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 사회에서 차별이 지속되고 있는지, 그럼 혹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민감성이나 차별 감수성을 넘어서 더 근본적인 문제가 혹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이제 함께 이야기해보고 또 이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명제에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하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차별하시는 분인가요? 네. 아마 저한테도 차별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당연히 저의 대답은 아니, 안 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차별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아마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도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차별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차별하는 사회인가요? 차별이 있는 사회인가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그런 것 같죠. 네, 우리 사회에는 되게 흔하게 주위에서 차별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차별을 한다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그럼 누가 차별을 하나요? 네. 나도 안 하고 왠지 너도 안 하는 것 같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런데 우리 사회는 차별이 있다. 그럼 과연 누가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가 던져보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지금 생각하시다시피 우리 사회에는 성별, 학력, 그리고 경제력, 피부색, 신체 조건, 또 비정규직, 아니면 어떤 성적 지향, 이런 여러 분야에서 일상 속에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근데 나는 차별하지를 않는데, 그런데 왜 이 차별이 존재하고 있나? 그러면은 차별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차별을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사실은 차별의 분야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다양하고 많죠. 하지만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야는 장애인 차별입니다. 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실 차별을 받는 이제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사회 왜 이렇게 차별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들을 함께 찾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 딱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계단도 보이고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어떤 여성분의 뒷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서 무엇이 제일 먼저 보이시나요? 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보세요. 네, 먼저 딱 눈에 띄는 부분은 사실은 휠체어를 탄 이 여성분이 저 계단이 있기 때문에 이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고 계단 앞에서 주저하는 듯한 이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나 같으면은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도와주겠죠. 네,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분이 저 계단이 올라가지 못하는데 이제 아마 2층이라든지 그 위에를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혼자서 힘드니까 또 주위에 누가 있으면 같이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그 휠체어 이용 장애인분을 이렇게 이제 휠체어를 막 들어서 이렇게 이제 계단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통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야. 네. 그런데 그렇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도와주면 정말 나는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혹시 여기서 여러분들 계단이 보였다면 왜 저렇게 건물에 계단이 이제 물론 뭐 모든 건물에는 계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어쩌면 보다 더 근본적인 차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단이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제 이야기가 오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차별이라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혹시 구조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그 불평등한 구조들로 인해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차별에도 철학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관점의 차별, 그러니까 개인의 민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차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구조의 민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구조적인 관점의 차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사진에서 저희가 봤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보시면은 계단이 있는 건물에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차별을 받아요. 네.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에서는 차별받지 않는 거잖아요. 혼자서 충분히 다 이동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단을 그 건물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는 이게 어떤 한 개인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차별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사회 문제로 인해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런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이제 이런 관점과 시각으로 우리가 이런 차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지금 이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 관점의 차별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흔히 여러분 혹시 먼지 차별 이런 말씀 들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나는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차별적인 용어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한다든지 그렇게 뭔가 숨겨져 있는 먼지처럼 눈에 딱 띄진 않지만은 곳곳에 있는 이제 그런 차별을 먼지 차별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애가 왜 이렇게 힘이 없니? 이런 말도 저희가 하죠. 예, 여기 이제 분명히 성별 차별적인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오셨는데 한국말을 잘하시네요. 여러분 이게 칭찬인가요? 네, 이제 외국인 이주 노동자 이런 분들에게 외국에서 오셨는데 한국말 잘하시네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자니까 출산 휴가가 있는 직장이 좋을 것 같지 않아? 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장애인에게 흔히 쓰는 그런 말을 씁니다. 예, 장애가 있으시지만 그래도 장애를 극복하고 희망을 가지세요. 이런 말들 쓰죠. 그리고 또 이런 문장도 있어요. 지방에서 왔는데 사투리를 안 쓰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장들이 되게 흔하게 저도 사실은 일상생활 하면서도 한 번 정도는 써봤을 것 같은 이런 문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먼지 차별이라고 합니다. 예, 드러내놓고 차별하고 있지 않지만은 곳곳에서 이런 어떤 차별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결정장애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근데 결정장애, 그러니까 차별어인가요? 네, 제가 이제 저희 지인들과 이 결정장애가 차별어냐 아니냐를 놓고 한참 논쟁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아니, 이게 왜 차별어예요? 우리가 결정장애 언제 많이 사용하나요? 네, 주로 이제 중국집에 가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짜장면을 먹어야 될까? 짬뽕을 먹어야 될까? 이럴 때 항상, 나는 결정장애가 있어. 라는 사실 단어들 한 번씩은 다 사용을 해보실 것 같은데, 사실 결정장애는 조금 더 민감하게 생각을 하면 차별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 상황을 왜 장애라는 단어를 붙여서 뭔가 조금 어떤 장애를 부정적인 이런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이건 사실은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차별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여자치고 수학을 잘하네 이런 말들. 네. 이게 전부 다 되게 무심결에 하고 있는데 이제 차별적인 그런 내용을 품고 있는 그런 이제 단어들이고 문장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어요. 맞아. 이런 단어들은 그러니까 차별적인 언어니까 내가 앞으로 다시는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차별 감수성이 필요해. 우리 사회에 이런 문장들은 하지 말자. 우리가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되잖아. 성차별하면 안 되잖아.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개인적 관점의 차별입니다. 예.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서로 다 대화하고 노력하면서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구조적 관점의 차별이죠. 그러니까 차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불평등한 어떤 자원의 어떤 배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권력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사회의 차별이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구조에 대한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살짝 제가 능력주의라는 부분과 좀 이렇게 연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능력주의 그러면 최근에 우리 사회에 많이, 그러니까 만연해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죠. 물론 최근에는 더 이제 능력주의를 좀 비판하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도 2021년도 초반에 이제 공정하다는 착각 뭐 이런 책을 내면서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또 많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주의가 사실 상당한 많은 부분 차별이라든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문제가 이제 한참 우리 사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죠. 그럴 때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아니, 나는 정규직 되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하는데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야? 공정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사실 내용들이 다 어떤 우리 사회 능력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주의를 이제 사실은 그 비판하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이제 제가 사회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항상 이 능력주의와 차별, 불평등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많이 인용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에 관련된 책에서 어떤 사례를 이제 그 저자가 제시를 했냐면, 야구장이 있잖아요. 야구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탁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투아웃을 당한 상태부터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네. 3아웃이면 야구는 끝나잖아요. 그죠? 그 게임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탁 태어났는데 3루타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네. 그거 뭐, 제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 사회 흙수저, 뭐 금수저, 이런 거를 이제 빗댄 말이겠죠. 그런데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3루타에서 태어난 사람, 그 3루타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냐면, 본인이 3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네. 그럼 분명히 본인의 능력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발 전에 어차피 운 좋게 야구에서 3루타에 서 있었던 것 뿐인데, 그거를 나의 능력이야. 내가 3루타에서 3루타를 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살아간다라는 이제 그 문장을 되게 많이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능력주의, 그 다음에 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어떤 그 기회의 평등이나 조건의 평등까지 다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내용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차별 속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루타에 있었던 사람처럼 그런 이익을 얻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차별로 인해서 투아웃을 당했던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까지도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다는 그래 뭐 내가 장애가 있으니까 그래 나는 뭐 3루타에서 3루타를 치지 못했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투아웃 상태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자책을 하고 체념을 하면서 그 사람들조차도 불평등한 구조의 일부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이제 우리 사회에 되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네. 제가 뭐 이제 거창하게 뭐 헌법 이렇게를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우리 모든 국민은, 헌법에도 나와 있죠.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죠. 그래서 다 그런 권리가 있는데, 이런 구조 속에서 이렇게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도 잊어버리고 당연히 체념하고 자책하고 이렇게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그냥 같이 살아가게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이런 구조적 차별의 아주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방금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그다음에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근데 이제 그 권리가 불평등한 구조, 또 그 구조에 인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차별로 인해서 이제 권리가 그러니까 침해당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행복하게 살 권리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있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더 제가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장애인 마찬가지로 비장애인으로부터 인간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는 사회 구조적으로도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그리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 장애인의 어떤 권리, 차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볼게요.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조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장애라는 거는 네. 손상을 입었을 때 장애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그 손상이라는 거는 육체적인, 신체적인 손상뿐 아니라 정신적인 손상도 손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네, 모두가 다 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손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 손상이 특정한 관계 속에서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네. 어떠한 관계일까요? 특정한 관계. 비장애인 중심 사회 그리고 어떤 차별과 억압이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손상을 당해서 내가 장애가 됐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왜 그런 상태가 차별을 받게 되고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구분짓게 되고 하게 되냐면은 우리 사회는 온통 비장애인 중심 사회입니다. 네. 비장애인 중심으로 모든 사실 건물들이 설계되어 있고 이제 그런 시각으로 사회 구조, 노동시장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동시에 그런 바탕으로 또 차별과 억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장애인이라서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앞에서 저희가 잠깐 봤던 거랑 좀 연결시키면은 이렇게 손상을 당해서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는 그 구조를 어떻게 우리 사회는 해석하냐면 그 부분을 능력의 문제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권리라는 것이 정말 능력이 있어야만 누릴 수 있는 건가요? 네. 권리는 사실은 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될 때 온전히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네. 사실 제가 던지는 이 질문에 동의를 하시겠지만은 제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면서 이제 이 능력의 문제와 권리의 어떤 관계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이 사실은 뭐 장애인도 너무나 그러니까 장애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에 다 해당되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겠지만 특히 우리가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장애 유형이 발달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 유형 중에서 그러니까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같이 합쳐서 저희가 발달 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고 언론에도 주로 발달 장애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네.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생각을 딱 이렇게 해보면,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는 약간 뭔가 의사결정이나 이런 어떤 수준이나 이런 능력들이 좀 떨어지는 분들 아닌가? 그런 분들에게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해당이 되는 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사실은 장애인 관련된 기관에서조차도 어떤 단어를 쓰냐면 자기결정 능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발달 장애인의 자기 결정 능력 향상을 위한 뭐 이렇게 프로그램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 사실 저는 이제 아주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 결정 능력이라고 단어를 놓고 생각한다면 발달 장애인은 당연히 능력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결정 능력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지능이나 이런 수준이 좀 이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런 결정 능력 이런 것이 낮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자기 결정 능력이 낮다고 해서 자기 결정권이 없는 건가요? 네. 여기서 이제 권리와 능력이라는 부분이 동일하게 갈 수가 없다라는 거를 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그런 데 있어서 여러 주체들이 그러니까 상호 관계 속에서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나의 결정대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하지만 상호 관계 속에서 서로 의견과 또 판단을 조율해 가면서 실현할 수밖에 없는 권리가 자기 결정권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기 위한 최저 기준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뭐냐면 결정을 내릴 때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그 관련 당사자의 의견과 판단을 존중하고 또 반영하고 소통하는 그런 과정들이 보장이 돼야지 어떤 자기 결정권이 보장된다라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모든 자기결정을 이루어져야 될 과정에서 다 발달장애인을 배제시키죠. 네. 아우, 뭘 알겠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게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라고 하면은 그냥 이대로 하면 돼. 이렇게 하는 사실은 상당한 많은 이제 일단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자기 결정권 침해라는 것 자체가 의견과 어떤 판단을 조율하고 수정하는 거, 이거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자기 의견을 다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고, 근데 그대로 다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조율해야 돼. 너가 이거를 원하지만은 조금 더 이 부분은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너가 양보를 하고 너의 어떤 의견을 좀 이렇게 이렇게 조율해줘서 이런 결정을 내리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이 소통과 이런 조율 과정 자체를 생략하거나 아니면은 그 과정이 힘들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달장애인의 어떤 자기 결정권, 이제 자기 결정 권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지켜져야 될 필요가 있고, 이제 그래서 이게 결정권이 침해된다는 거는 이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부분을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교육권, 노동권, 뭐 이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교육권이 보장되는 사회인가요? 네. 이렇게 이제 제가 또 질문을 하면,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있고, 그다음에 특수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쉽진 않아요. 언론에서도 몇 년 전에 이제 모 지자체에서 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 또 장애 당사자인 부모님들이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호소를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교육권이라는 거는 법적으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노동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이런 걸 통해서 장애인 분들이 일을 통해서 어떤 사회 통합이라든지 이제 이런 자기의 어떤 그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보장하는 법들이나 제도들이 갖추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노동권들은 이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들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장애인을 또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또 고용하지 않으면 또 부담금도 납부하고, 이런 되게 상당히 법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한 많은 것들을 제도적으로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동권, 교육권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아요?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권리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동권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조금 약간 생소하죠. 네. 그러니까 물론 비장애인도 이동권에 어떤 제약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내가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계단이 있더라도 좀 힘들지만 계단을 걸어가면 되고 크게 이동권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좀 접하시거나 하셨을 텐데,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아까 저희가 사진에서도 봤지만은 일단 계단이 없으면 그 건물에는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지하철도 엘리베이터가 없다면은 계단을 내려갈 수가 힘들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버스, 네, 지금 물론 이제 저상 버스 이런 게 많이 도입이 되어서, 그러니까 뭐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100% 보급이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시외버스나 이런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실 이동권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교육권, 뭐 노동권 이런 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죠. 이동을 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학교에 가고 내가 어떻게 그 노동 현장에 가서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동권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함에도 이제 우리 사회는 아직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교육, 노동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권리들이 다 이제 인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사회는. 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좀 또 하나 질문을 던져볼 게 뭐냐면, 그 인정을 한다는 것과 그 권리가 실현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측면이죠. 네.
아무리 우리가 장애인의 모든 교육권, 노동권, 이동권을 다 인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 권리들이 제대로 우리 사회에서 실현이 되고 있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땐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죠. 네,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지원 체계가 마련되고 또 필요한 예산도 사실은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조건을 갖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조건을 갖추는 것이 바로 시민권 중에서 저희가 사회권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권리를 실현하고 또 이런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인 이런 사회권들이 갖추어져야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적 차별이 제거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고 그리고 어떤 제대로 된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 넘어가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권이 맞추어져야 되고 갖추어져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차별을 그런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사회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계속 이 지금 영상 촬영을 하면서 나눔은 권리이기도 하고 또 나눔은 연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별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도 이제 연대가 필요합니다. 네.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또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조적 차별을 제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대하고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이 사파에 보시면 큰 배가 있고 이제 작은 난민선이 있는데요. 큰 배에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네, Where are you from? 네, 여러분 이 정도의 영어는 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네, Where are you from? 그랬더니 난민선에서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Earth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구에서 왔다. 네, 이게 되게 이제 어떤 의미를 이제 나타내는 사파냐 하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 지구상에 있는 다 똑같은 사람이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파를 이제 제가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차별이라는 그런 내용과 좀 연계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보통 나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볼 때 뭐를 먼저 생각을 하냐면 그 다름과 차이를 먼저 인식을 합니다. 장애인을 보면 나는 장애가 없는데 저 사람은 여기 다리가 불편하네, 눈이 안 보이네, 들리질 않네, 이런 다름과 차이를 먼저 인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지만 저 사람도 다 같은 사람이야 하니까 저 사람에게 이런 배려가 필요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해 라는 이제 이렇게 생각의 구조를 이제 가져가죠, 흐름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할 부분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네,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랑 다른 부분이 무엇일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지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사실 많은 부분 우리가 사회에서 그러니까 생각을 하거나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런 차별을 좀 해소하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어떤 구조적 차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사실 법을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법에서 차별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헌법에 보시면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항상 모든 것이 법대로 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잘 안 되고 또 법 이면에 있는 더 심각한 어떤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 법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렇게 또 저희가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보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헌법에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이라는 데서는 그러니까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해서 다양하게 이런 이유로 차별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의 행위에 해당됩니다라고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법적인 것만 생각을 한다면 제도적으로는 우리 사회는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토대는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최근에 이제 혹시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라는 목소리를 내면서 많은 시민단체에서 언론 플레이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이제 막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 거를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물론 헌법에도 있고,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 법에도 일정 부분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그런 법이 제정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관련 단체들에서 오래전부터 이 법 제정을 위한 것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한 건 2007년도부터였었어요. 이미 십몇 년이 지난 아직도 사실은 그 법이 제정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런 행동들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단체는 기본적으로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따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우리 사회 차별이라는 게 예를 들면 장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졌다 했을 때 그분은 장애인으로서 차별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으로서 차별을 받는 건가요? 예. 되게 복합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런 게 이렇게 분야별로 하나씩 제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우리 사회에 있는 차별이 제거되기가 힘들다라는 그래서 이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많은 단체들이 함께 연대해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와 함께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그 종합적인 모든 단체들의 연대된 단체의 이름이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라는 곳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뭐 성차별뿐 아니라 학렬차별 아니면 성소수자 차별, 장애인 차별, 그러니까 다양한 비정규직 차별 이런 차별들을 이렇게 철폐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단체들이 연대를 해서 이제 만든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2021년도에는 사실은 2021년도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목표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실현은 되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는 사실 그런 어떤 단체들의 연대된 힘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많은 시민들, 예, 우리 시민들이 함께하는 게 중요했었기 때문에 그 제정연대에서 국민 동의 청원을 받는 이런 행동들을 했었어요. 2021년도 하반기에. 그래서 1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들은 지금 2022년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정이 못 됐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왜 제정이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는 명제에 대해서 모두가 다 동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그거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좀 들어가면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 영역 중에서 어떤 성적 지향, 성소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보수단체나 어떤 종교단체, 일부의 종교단체에서 좀 약간 반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은 국회에서도 이제 그 법을 제정하는 것을 좀 연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죠. 우리 사회에서 뭐가 잘 안 될 때 하는 말들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이 차별금지법이나 아니면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을 놓고 우리 사회가 모든 국민이 함께 시민들이 함께 합의를 이루기 위한 토론이나 대화를 했던 적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사실 살짝 좀 반문이 되기도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국회에서는 이제 그런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제정이 되질 않았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그 법 제정 과정을 보면서 사실 저도 이제 동의에 청원을 했었고 또 일정 부분 같이 좀 힘을 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 자체도 차별금지법의 어떤 제정된 안을 보시면은 우리 사회 차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이런 이유들은 다 차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오늘 제가 이 강의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차별. 예. 그러니까 뭐 개인이 차별을 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권이라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어쩔 수밖에 없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차별을 해결하려는 관점이 사실은 이 법에는 충분히 좀 담겨져 있지 않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사실은 예.
뭐 조금 좋게 이야기하면 첫 술에 배부르랴 이런 이제 생각으로 사실은 법이 만들어진다면은 차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정말 우리 사회 차별이 그럼 없어지는 거야? 우리 모두가 다 차별을 안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법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모든 논의의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법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놓고 정말로 제대로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같이 생각들도 나눠보고 생각의 차이가 사실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게 그 시작이 되는 게 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법의 제정이 좀 필요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여전히 어떤 구조적 차별의 관점에 좀 더 근본적인 차별의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또 어떤 법 내용에 담겨져 있지 않는 아쉬움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그런 과정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법이나 이제 이런 제도를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시민과의 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 사례를 잠깐 들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사실 그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22년 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지하철에서 하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에 대한 혹시 소식을 좀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언론을 통해서 접하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궁금한데 이 이동권이라는 게 사실 이 지하철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로부터 시작을 했었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이 그 시초가 되는 것이 2001년도에 그 지하철 오이도역에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모든 지하철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계단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휠체어 리프트라는 걸 설치를 했었어요. 아마 이런 그 리프트를 보신 적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억이. 요즘에는 많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잘 없는데, 휠체어 리프트라고 해서, 이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렇게 딱 있으면은 계단 옆으로 쫙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이렇게 리프트처럼 되어 있는 게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을 안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수리가 잘 안 되고 고장이 났었는데 그 고장이 난 줄 모르고 탔던 어떤 휠체어 이용 장애인분이 휠체어 리프트를 타고 내려오다가 추락을 하셔서 돌아가시는 그런 사고가 생깁니다. 그 사고가 2000년도 초반에 있었고 그때 이 사고를 보면서 이제 장애인 단체가 연대를 해서 투쟁을 시작을 합니다. 예. 그렇죠. 기본적인 이동권인 거잖아요. 예. 뭐 어떤 더 큰 걸 요구한다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가 어디 나가서 다른 곳을 이동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싶고 그럼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요청을 하는 것으로서 투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투쟁의 결과들로 사실은 엘리베이터가 지하철마다 있어요. 네. 여러분, 그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왜 생겼는지 이제 아시겠죠? 사실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의 결과입니다. 네.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막 이렇게 설치하고 공사를 하고 장애인들이 투쟁을 할 때 지나가시던 분들이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장애인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시는데 아우 그냥 집에 있지 왜 이렇게 나와서 고생을 하고 그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방해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그런 투쟁의 결과로 오늘날 우리 비장애인들도 되게 편리하게 상황에 따라서는 다 지하철의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투쟁을 하면서 요구를 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년도까지는 지하철역의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버스로도 이동을 할 수 있게 버스도 저상버스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지자체들이 약속을 했어요. 예, 알겠다. 그러면은 이게 당장 되는 일은 아니니까 몇 년도까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20년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까지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지금 물론 많은 부분이 사실은 개선이 됐어요. 개선이 되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이제 그런 어떤 속도들이 약속한 것보다 되게 더디게 이루어져 있고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니까 장애인 단체에서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증진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근데 그 법에 조금 더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예를 들면 앞으로는 모든 버스, 시내버스들이 폐차가 되거나 다시 시내버스를 해야 될 경우
경우에는 무조건 저상버스로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어떤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위해서 시외버스라든지 아니면 고속버스에서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약속을 담은 어떤 그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증진법이 일부 수정이 되어서 2021년도 말에 통과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여전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권리가 인정이 되는 거와 그것이 실현이 되는 거는 사실 좀 차이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권이라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행동들을 법에 맞춰서 실현을 하려면 사실 예산이 필요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기획재정부에서 네, 그런 예산을 당장 반영할 수가 없다라는 어떤 의견을 또 바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장애인 단체에서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또 투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하철에서 이제 이렇게 지하철을 잠깐 이렇게 쓰게 만든 다음에 또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여러분 그런 지하철에서 지하철을 안에서 그렇게 투쟁을 하는 장애인 분들을 보는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은가요? 네. 한 20분 정도 막 지하철이 지연이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막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하철 전철 문을 못 닫게 하고 이제 이렇게 투쟁을 했었기 때문에 어떨 것 같은 거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반대 입장이라면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네. 물론 그렇죠. 내가 지금 너무 바쁜 일이 있고 난 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장애인분들의 어떤 그런 투쟁이나 이런 행동들 때문에 내가 빨리 내가 하는 목적지에 다 도착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니까 당연히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도대체 뭐가 문제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래도 장애인 복지가 많이 나아지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특히나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해서 이렇게 하느냐, 또는 그런 거죠. 여기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다. 국회 가서 하시라.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 국회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라. 이제 이렇게 막 반응을 많이 보이시고 계십니다. 물론 저희 장애인 당사자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20년 전에 그 투쟁을 할 때, 처음 투쟁을 할 때보다 많은 시민들이 그래도 이제는 왜 이 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힘들게 지하철 역사에서 투쟁을 하고 목소리를 내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는 그 정도는 많이 높아졌다고 해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왜 당장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문제니까, 내가 회의 시간에 못 맞추니까, 나의 일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이렇게 불평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장애인 단체에서는 여러분들 죄송하다. 지금 여러분들이 20분 정도 이렇게 어떤 일상이 지연되는 이 지연을 우리는 평생을 이동하지 못하고 지연당한 채 살아왔다. 이해해달라. 그 다음에 그렇게 힘들게 법을 또 이렇게 개정을 했더니 이제는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한다. 나라에서. 그러면 이게 실현되지 않지 않냐.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최근에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기재부 연락처를 막 이렇게 시민들한테 알려주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전화를 좀 해주십시오. 해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지하철역 나와서 아침마다 이렇게 투쟁하지 않게, 좀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해달라. 라고 이제 이렇게 거꾸로 요청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물론 이런 장애인분들의 이 이동권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고 차별이 받는 이런 문제들을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함께 노력해서 투쟁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도 맞지만은,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영원히 이 권리가 실현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회권의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우리가 비장애인들과 그다음에 모든 시민들이 함께 좀 힘을 모아서 같이 목소리를 내고 하는 그런 연대가 더 중요하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제가 오늘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개인의 차별, 개인적인 차별뿐 아니라 구조적인 차별이 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구조적인 차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고, 또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차별의 불평등한 그런 결과로 권리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례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하지만 이 부분
부분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법이라든가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함께 그런 당사자 입장, 장애인의 입장에서 아니면 차별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같이 목소리를 내고 연대를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힘들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차별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차별주의자가 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마지막으로 사실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의 어떤 민감성을 넘어서서 구조적인 민감성으로 구조적인 관점으로 그런 어떤 차별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그런 시각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장애인 차별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차별 있죠. 그러니까 성차별, 학력차별, 지역차별 아니면 성적 지향과 관련된 차별, 노동 현장에서의 노동자 차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더 나은 사회, 그러니까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런 구조적 차별을 우리가 자각하고 없애는데 그런 또 목소리를 내는데 나 혼자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그런 목소리를 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연대의 정신으로 이런 구조적 차별을 조금씩이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회를 상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눴던 이야기들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